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지난 10월 5일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의 가치로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고 심지어 2026년에는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1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비상장 기업 하나가 이 정도 가치를 인정받느냐 마느냐를 두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이 밸류가 현실화된다면 스페이스X는 오픈 AI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상장 스타트업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판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자,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언론은 역대급 밸류로 IPO 간다고 하고 당사자인 일론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일론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이 부인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우주산업의 구조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보죠. 사건은 2025년 12월 5일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이스X가 세컨더리 텐더 오퍼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래입니다. 회사가 직접 주식을 되사주는 자사주 매입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덩치가 큰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던 외부 큰손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 가치였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매수자들이 스페이스X의 몸값을 무려 최대 8천억 달러로 쳐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불과 얼마 전 책정된 4천억 달러 수준의 평가를 단순에 2배로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IPO 시나리오였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미팅에서 2026년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도 스타링크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통합 상장하는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대감이 폭발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일론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스페이스X가 8천억 달러 밸류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론의 멘트를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론은 우리는 수년 동안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주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뿐이지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일론이 강하게 부정한 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신주를 찍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어려워서 혹은 돈이 급해서 펀딩을 받는다는 뉘앙스를 필사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반대로 그가 부인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첫째, 8천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투자자 미팅에서 나왔다는 2026년 IPO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일론의 과거 테슬라 시절 화법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은 항상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일론은 테슬라는 다시는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3년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발행했죠. 2016년 10월에는 트위터로 4분기에 신규 지분이나 회사채 발행 필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모델 3 생산 자금을 위해 15억 달러짜리 회사채를 찍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건 2020년인데요. 2020년 초 실적 발표에서 지금 돈을 조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20억 달러 유상증자를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죠. 보이시나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일론은 회사가 궁지에 몰려서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인상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은 필요 없지만 들어오고 싶으면 받아줄게 라는 식의 포지션을 취해왔죠. 따라서 이번 스페이스X 건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론이 예민하게 반응한 포인트는 IPO나 밸류에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스페이스X가 돈이 필요해서 밸류를 뻥튀기하고 투자자를 꼬시고 있다는 뉘앙스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론의 화법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진짜 팩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상장 시기가 2026년이냐 2027년이냐를 맞추는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사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우주 인프라 기업 하나에 8천억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에 큰 손들이 모인 비공개 테이블 위에서 스페이스X의 가치는 1,800억 달러에서 2천억, 4천억을 거쳐 불과 2년 만에 최대 8천억 달러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론이 자금 조달의 의도를 부인했음에도 이 밸류에이션 레인지 자체가 시장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가 로켓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장악하는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IPO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링크만 따로 상장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이번 보도에서는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를 합친 통합 상장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제는 각 사업부를 쪼개지 않아도 될 만큼 전체 덩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 플랫폼이 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이 몰리는 우주산업, 과연 스페이스X가 혼자 다 먹는 시장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로켓 발사가 이 시장의 전부일까요?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우주 경제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이라면 로켓 발사로 버는 돈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성을 만드는 비용까지 다 합쳐도 10이 될까 말까 하죠. 그럼 나머지 90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입니다. 우주 산업의 90% 매출은 쏘아 올린 위성을 이용해 지상에서 통신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파는 다운스트림에서 나옵니다. 미국 위성산업협회 보고서를 보면 전체 위성산업 규모 약 2,930억 달러 중 로켓 발사 서비스 매출은 93억 달러, 약 3%에 불과합니다. 반면 위성 서비스와 지상 장비 매출은 약 2,636억 달러로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 택배 트럭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해서 배송비를 받는 회사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유행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야기에 대해 잠깐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에 띄워서 태양광 전기를 쓰자. 말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건 최소 10년에서 20년짜리 장기 옵션입니다. 직접 로켓 회사 블루 오리진을 이끌며 누구보다 발사 비용을 잘 아는 제프 베이조스조차 1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뒤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과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기술은 거창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엣지 컴퓨팅입니다. 위성에 달린 작은 AI 칩이 사진을 찍자마자 이건 구름이네, 삭제, 이건 탱크네, 전송해,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쓰는 실용적인 기술이죠. 우리는 당장 20년 뒤의 SF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매출 찍히는 이 다운스트림의 세 가지 핵심 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언급되는 기업은 매수 추천이 아니라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첫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와이파이 위성 통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는 여전히 인터넷을 못 씁니다. 광 케이블을 깔기엔 돈이 안 되는 오지나 바다위죠. 이 시장을 노리는 스타링크는 이미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매달 구독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대한 유틸리티 사업입니다. 둘째, 우주의 CCTV, 지구 관측 AI입니다. 과거엔 위성 사진 한 장을 파는 게 전부였지만 지금은 AI가 결합되면서 정보를 팝니다. 중국, 미국 항만을 위성으로 계속 찍어보면서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인 물량, 트럭 크레인의 움직임을 AI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무역 통계가 나오기도 전에 실제 수출입이 얼마나 줄고 늘고 있는지 헤지펀드와 리서치 회사들이 먼저 파악하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결국 사진을 파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이 되는 인사이트를 파는 거죠.
셋째, 보이지 않는 경제의 뼈대 PNT입니다. 위치, 항법, 시각, 쉽게 말해 차세대 GPS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밭을 갈 때 필요한 센티미터급 위치 정보, 5G 기지국가 금융거래의 시간을 맞추는 시각 동기화 서비스는 돈을 내고 쓰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 규모만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의 8천억 달러 가치는 단순히 로켓을 잘 쏴서가 아닙니다. 그 로켓으로 전 세계 하늘에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고 거기서 통행료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을 위한 직접 투자입니다. 로켓랩이나 플래닛랩스처럼 우주 산업만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터질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로켓랩 매출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등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의 늪이죠. 대부분의 중소형 우주 기업들은 여전히 적자 상태이거나 현금이 부족합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생존을 위해 주식을 더 찍어내는 자금 조달을 해야 합니다. 테슬라조차 과거에 수차례 대규모 증자를 했던 것처럼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될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럼 ETF를 사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닝스타 연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테마형 ETF의 80%가 시장 지수보다 성과가 낮았습니다. 테마가 이미 뉴스에 도배된 뒤에 들어가면 고점을 잡을 확률이 높고 유행이 지나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명한 겁쟁이를 위한 간접 투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록히드 마틴 같은 전통 방산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투기와 미사일로 막대한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구조상 우주 시장이 폭발하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되지만 우주가 생각보다 늦게 열려도 기존 방산 매출이 주가를 받쳐줍니다.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구조죠. 또 다른 축은 인프라 조력자들입니다. 우주 인터넷과 GPS 신호를 처리하려면 결국 지상에서 칩셋과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밀 위치 칩을 만드는 퀄컴이나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강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우주 산업의 성장은 기존 매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보너스 옵션입니다. 어떤 전략을 택하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내년 실적 시즌에 맞춰 단타를 치는 테마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과 맥킨지는 우주 경제가 2035년까지 1조 8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로켓이 많이 발사되어서가 아니라 농업, 물류, 금융 등 전 산업이 우주 기술을 받아들이며 생기는 디지털 전환의 누적 효과입니다. 즉 우주 산업은 반짝 뜨고 지는 테마가 아니라 과거의 철도나 인터넷망처럼 천천히 깔리는 인프라 사이클에 가깝습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라는 슈퍼갑입니다. 우주산업, 특히 업스트림은 여전히 매출의 60%에서 70%가 정부 조달에서 나옵니다. 민간 시장이 컸다고 해도 가장 큰 손은 여전히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수출 통제가 걸리거나 안보를 이유로 위성 영상 판매가 제한되는 등 정책 리스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8천억 달러. 일론 머스크는 부인했지만 시장은 이미 숫자를 보았습니다. 이 루머가 남긴 진짜 메시지는 진짜 2026년에 상장하느냐가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 기업 하나가 이미 글로벌 빅테크급의 가치를 증명할 만큼 거대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깔릴 때 누군가는 거품이라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 인프라 위에서 구글과 아마존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 500km 상공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